자, 이게 목소리 들리세요? 여기 그 학생들 웬만하면 다 비디오를 켜주시겠어요? 오디오는 안 켜도 좋으니까 비디오를 다 켜주세요. 네. 이렇게라도 얼굴이라도 봐야죠. 그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학생들은 도서관에 있을 거고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친구들은 집에 있나 보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그 생화학실의 차혁진 교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여기 새로운 신입생들 얼굴 보니까 좋네요. 목소리 들리시죠? 네, 그리고 오늘 저랑 인터랙션을 할 때는 말씀으로 하셔도 되고요. 카톡으로 여기 카톡이란다. 카톡이 아니지. 채팅을 이용을 해서 나랑 인터랙션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야지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말고사에서 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선배들한테 요 시험에 내 시험 문제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셨나요? 선배들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별로 못 들었죠. 자, 처음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시험 문제를 뭐 외워서 쓰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요. 내가 여기서 이제 뭐 이거는 이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거는 뭐 암기라는 말을 내가 되게 싫어하는데 이해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가 내는 문제 스타일은 정말 여러분들이 대학교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랑 달리 바이올로지는 정말 특히 생화학은 한병우 교수님이 이미 정신 세뇌를 시키셨을 텐데 생화학이 뭐라고요? 생화학이 뭐라고요? 아직 생각 안 됐나? 답변 아무도 안 하네. 생화학이 뭐라고? 그렇죠. 생화학은 약대생의 미래죠. 그래서 생화학이 얼마나 재밌는 과목이고 그 바이올로지가 얼마나 논리적인 이 일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 생화학 수업을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 저랑 인터랙션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동환 학생이 카톡으로 채팅에다 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채팅을 계속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 퍼즈 없이 계속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진행할게요. 보이시죠? 네. 저는 뭐야 이거? 네. 잠깐만.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네. 잠시만. 네, 미안합니다. 이게 왜 갑자기 모니터가 이렇게 나오지? 됐다. 자, 시작할게요. 내가 맡은 부분은 시그널링 트랜스덕션이라는 부분을 맡았어요. 1학기 때는. 그래서 첫 시그널링이라는 거를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바이올로지컬 멤브레인 그리고 트랜스포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내 박사 때 전공이 이 시그널링 쪽으로 저는 박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여기 학생들한테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먼저 되겠다. 이게 대학의 꿈을 아니지 뭐 다 1학년, 2학년을 다 맞추고 온 친구들이잖아. 자, 여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모든 분야를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인 건 알죠. 그죠? 바이오케미스트리의 어떤 특정 부분은 내가 여러분들 같이 피치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들보다 몰라요. 내가 아는 것만 알지. 그래서 다행히 요 부분하고 12장 부분은 내가 17장 부분은 내가 익숙한 부분이라 여러분한테 재밌는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시작할게요. 요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문제 기억나요? 예. 이게 작년에 내가 낸 기말고사 문제이고요. 1학기 기말고사 문제이고요. 저는 문제를 이렇게 내요. 근데 이 중에서 요 3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피츠 입시에 나왔죠. 그죠? 이게 누가 내는 줄 알겠죠? 그 이렇게 해서 나는 외워서 쓰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치에서 경험했었던 것과 같이 교수님, 예. 화면이 공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화면이 공유 안 됐나요? 그렇구나. 예. 공유됐나요? 보이나요? 보이세요? 보입니다. 보입니다. 예. 자, 요렇게 잠깐만 이게 여러분들 얼굴 보려면 어떻게 보이는 거야? 됐다. 예. 이렇게 내가 데이터를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정보를 이용해서 그거를 오가나이제이션을 해야지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그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인터랙션을 같이 하지 않고서는 이런 걸 쫓아오기 어려울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뭐 인트로덕션은 뭐 뻔한 아주 쉬운 내용들이에요. 이게 뭐 멤브레인은 플라스마 멤브레인은 뭐 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 그 유카리오틱 셀에서 그 인터널 컴파트먼트를 나눌 때도 쓰고 또 외부에 있는 그 인바이러먼트랑 이제 셀이랑 구분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해요. 뭐 이런 거는 예전에 일반 생물학 시간에 다 배웠죠. 그리고 여기 학생들 중에 나는 일반 생물학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일반 생물학 얘기하시면 섭섭해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학생이 없다라는 것도 알아요. 자, 그리고 이게 그 플라스마 멤브레인에는 그 이 뭐 셀프 실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폴라 솔루트를 슬렉티블리하게 펌미업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플라스마 멤브레인은 리피드 바이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뭐 이것도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리포필릭한 녀석들은 리포필릭한 스몰 몰레큘들은 잘 들어오는데 하이드로필릭한 물질들은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하이드로필릭한 좀 폴라한 솔루트는 슬렉티블리하게 펌미업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배웠죠. 예. 그러면 이제 뭐 머릿속에서는 이제 이게 셀렉티브하게 펌미업을 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게 머릿속에 쫙 다 들어올 텐데 여러분들이 피치 시험 준비하면서 열심히 외웠었던 거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주구장창 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마 멤브레인에서는 뭐 이런 셀렉티브한 퍼미어빌리티를 결정하기도 하고 다양한 엔자임들의 반응들을 거버닝하기도 하고 또 이온들을 선택적으로 수송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예. 그러면 플라스마 멤브레인에서 이런 다양한 많은 일이 벌어지는 건 뭐 때문이다. 뭐 단백질이 많아서 그렇죠. 예, 단백질 때문이다. 라는 건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플라스마 멤브레인이 하는 것 셀들과 셀들이 인터랙션 하고 있는지 또는 셀들과 매트릭스가 인터랙션 하고 있는지를 인지할 때도 플라스마 멤브레인이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플라스마 멤브레인이 매트릭스랑 인터랙션 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 셀들과 셀들끼리 인터랙션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한다? 플라스마 멤브레인은 프로테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다양한 에너지 트랜스덕션에 관계된 여러 가지 셀룰러 프로세스를 거버닝하기도 한다. 뭐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프로테인이든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에 있는 프로테인이든 클로로플라스트에 있는 프로테인이 이런 에너지 트랜스덕션에 관여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이게 인트로예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 그리고 그래서 뭐 이 플라스마 멤브레인은 리피드와 프로테인으로 되어 있어요. 네, 리피드는 뭐 이렇게 이 스트럭처를 유지하고 안과 밖을 나눠주는 데 역할을 하고요. 물론 이제 여기 안에 있는 포스포리피드도 다양한 역할을 하겠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플라스마 멤브레인에서 어떤 기능이 일어나는 건 뭐 이런 프로테인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면 셀들마다 우리 몸에 있는 뭐 10조 개의 셀들에서 셀들이 다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뉴론이라는 셀과 또 머슬셀과 뭐 RBC와 뭐 또 뭐가 있냐? 뭐 이렇게 신경 똑같은 거구나. 뭐 콘드로사이트나 다 다른 세포에서 역할이 다른 이유는 역할이 다르고 형태가 다른 거는 안에 있는 프로테인의 컴포넌트도 다르고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있는 프로테인도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프로테인과 리피드의 조합이 다른 거는 셀들마다 다 다른 거는
그 특징들 세포들의 특징의 인디비주얼한 기능을 리플렉션할 수 있다. 이것도 아는 얘기예요. 이제 대표적인 예 하나를 얘기하면 뉴런의 여기 수초라고 있죠. 마일린 쉿이 뭐 도약 전도를 하네 마네 이런 거는 필수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그 마일린 시트를 만들어내는 게 뉴런에 있는 마일린 시트를 만드는 게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는 게 만들잖아요. 근데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서 마일린 시트를 만들어서 뉴런을 커버를 하면 그 플라스마 멤브레인이 그 부분에는 여러 군데 겹쳐져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포스포리피드의 그 레이어가 여러 개 겹쳐져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 부분은 인설레이션이 되는 거야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멤브레인의 스트럭처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구나 라는 거를 나타내주는 좋은 예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늦게 들어온 친구들 또 저기 웬만하면 상황이 가능하면 비디오를 켜주세요. 네, 안 켜신 분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뭐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있는 박테리아에 있는 플라스마 멤브레인이든 마이토콘드리아든 클로로플라스트든 뭐 이런 다 멤브레인 스트럭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테인의 멤브레인에 있는 포스포리피드의 구성도 다르고 또 프로테인의 컴포지션도 다 달라요. 그 셀들마다 이런 포스포리피드의 컴포지션과 프로테인의 컴포지션이 다른 거는 얘들은 각각의 다른 셀들만의 독특한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뭐 쉬운 얘기겠네요. 자,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이것도 재미있는 예이네요. 플라스마 멤브레인은 콜레스테롤을 인체하고 있는 반면에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은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고 카디오리핀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백질이 있다 라는 거죠. 이거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뭐 폴라하고 차지드 솔루트에서는 임퍼미어블하고 난폴라 스피시스 안에는 퍼미어블해요. 이것도 다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대에 왔으니 약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스몰 몰레큘 베이스된 약은 하이드로필릭한 게 유리할까요? 하이드로포빅한 게 유리할까요? 자, 이럴 때는 채팅에다 빨리 써야 되는 거야. 네? 그 이유를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쓸 수 있으면 내가 되게 좋아하겠죠? 자,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할 약이 하이드로필릭한 게 유리할까요? 하이드로포빅한 게 유리할까요? 둘 중에 하나는 50대 50이잖아. 하나씩 적어봐요. 약대잖아. 자, 맞아요. 맞아요. 사실 원래는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4학년 정도 되면 알 텐데 오랄로 먹으려면 하이드로필릭 해야 되고요. 셀에 들어가려면 하이드로포빅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특성한 형태로 바꿔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하이드로필릭 하지만 이렇게 릴리스 해가지고는 하이드로포빅하게 바꾸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셀에 퍼미업을 해야 돼요. 셀에 퍼미업을 하려면 어떤 특별한 수용체가 있지 않고선 세포 안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이드로포빅한 게 세포의 플라스마 멤브레인을 투과하는데 유리하겠죠. 그죠?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플라스마 멤브레인은 플루이드 모자익 모델이에요 라는 것도 다 교과서에 배웠을 거예요. 우리 일반 생물학상에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테인의 플라스마 멤브레인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글라이코리피드가 각 곳곳에 박혀 있고 또 이 글라이콘에 의해서 앵커드된 프로테인이 박혀 있고 또는 프로테인이 위에 둥둥 떠다니는 녀석도 있고 밑에 이렇게 박혀 있는 페리페랄 프로테인도 있고 다양한 프로테인들이 존재를 하죠. 그죠? 인테그랄 프로테인도 있고. 그리고 프로테인에 이거 이제 내가 여기 굵은 글씨로 쓴 거는 뭔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프로테인의 오리엔테이션이 이게 플라스마 멤브레인이면 위하고 아래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프로테인의 익스트라셀룰라 리전에 있는 프로테인들의 컴포넌트와 인트라셀룰라 리전에 있는 프로테인의 컴포넌트가 달라요. 예, 이거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프로테인의 멤브레인에서의 디스트리뷰션이 어시메트릭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프로테인뿐만 아니라 이 포스포리피드도 이 위에 익스트라셀룰라에 있는 포스포리피드와 인트라셀룰라에 있는 포스포리피드의 컴포넌트가 달라요. 예, 왜 다를까요? 생각해 보시죠. 이게 어떤 포스포리피드의 컴포넌트가 다른 게 세포한테 어떤 명령을 주거나 신호를 주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안에 있어야 되는 포스포리피드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밖에 있게 되면 얘네들은 세포의 어떤 특정한 변화를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되니 포스포리피드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와 밖에 있어야 되는 게 어시메트릭하게 디스트리뷰션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뒤에 한번 내가 예를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물론 이제 포스포리피드 여기에 있는 프로테인이 둥둥둥둥 덩둥둥둥 떠댕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플루이드 모자익 모델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테인이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쉽지만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포스포리피드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쉽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건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이제 뭐 그 플루이드가 레터럴리하게 움직이는 거야, 레터럴리하게 움직이는 거 쉬운 거야라고 여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것도 알죠.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4학년 올라가면 약제학과 물리학학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약제학 시간에 화장품 비슷하게 만드는 거를 배울 거예요. 이멀전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이멀전을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그 4학년 때 조교한테 욕 먹어가면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면서 이게 들었었던 기억이 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알코올이랑 기름이랑 섞어놓고 막 흔들어가지고 얘들이 서로 섞이게 하는 걸 보여줄 거라고요. 그걸 우리는 이멀전이라고 하죠. 아이고. 이멀전이라고 하죠. 이멀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게 리피드랑 이제 포스포리피드랑 이렇게 알코올이랑 집어넣고 막 열심히 섞으면 얘들이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런 때 만들어지는 거를 마이셀이라고 해요. 마이셀이 만들어지면 얘네들은 마치 녹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로션이나 이런 거, 스킨 로션이나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리피드랑 물이랑 같이 만나서 포스포리피드랑 물이랑 같이 만나게 돼서 이렇게 깔아놓으면 이런 바이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구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구체를 우리는 리포점이라고 한다. 근데 리포점은 안에 두 개의 바이레이어는 리피드 바이레이어, 포스포리피드 바이레이어로 되어 있는 구형의 형태이죠. 그러면 안과 밖은 포스페테이트 그룹 때문에 친수성이고 안에는 그 패시애시드 때문에 여기서는 그 소수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구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리포점은 플라스마 멤브레인과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플라스마 멤브레인을 만나면 이렇게 쉽게 퓨전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리포점의 안에는 아쿠아스 캐비티가 있으니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약물을 갖다 집어넣으면 약물을 수용성이 있는 약물을 세포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리포점은 셀에 자연스럽게 멤브레인이 퓨전될 테니 이 퓨전이 될 때 안에 있는 아쿠아 솔루션에 있는 약물들이 수용성 있는 약물들이 세포 내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좀 고개도 좀 끄덕여주고 네, 이렇게 좀 그 아는 체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내가 신나게 얘기를 할 텐데. 자, 그래서 이 리포점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4학년 때 배울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해요 라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또는 진 딜리버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딜리버리 방법이에요 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제가 약대에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존경하는 우유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우리나라에서 요 리포점 바이올로지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흔히 우리가 리포점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었냐면 이런 화장품에서 들었어요. 네, 화장품 회사에서 모이스처 리포점이라고 만들어가지고 화장품에 있는 주요 성분들을 이런 안에다 담아서 리포점으로 전달을 하면 수용성 있는 어떤 물질들을 피부 끝에까지 전달해 줄 수 있어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 예. 뭐 이건 뭐 마케팅 방법일 텐데, 그러면 리포점의 장점은 뭐냐면 리포점에 이 그 바깥 부분에 내가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갖다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펩타이드를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항체들을 갖다 놓고 얘를 엔지니어링을 하면 내가 원하는 세포에다가만 선택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DDS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간에만 전달할 수 있는 리포점 또는 근육에만 전달할 수 있는 리포점 등등등 또는 캔서에만 전달할 수 있는 리포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리포점의 장점을 이용해서 화장품 회사에서 이 하이드로필릭한 다양한 성분들을 피부에다가 전달하는 방법으로 리포점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은 선전으로 써먹고 있어요. 뭐 리포점을 하면 진피층까지 잘 투과될 수 있어요라고 이제 거짓말을 치는데, 이게 이 업계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런 화장품 회사의 농간에 열받은 모 과학자 선생님께서 실제로 그러는지 이제 실험을 해봤죠. 이게 이제 2016년인가 나온 플러스1이라고 하는 저널에서 나오는 논문인데, 리포점에다가 형광 물질을 쫙 집어넣고요. 안에다가 걔 리포점을 동물 피부에다가 발랐어요. 그리고 얼마나 들어갔는지 봤더니 여기가 케라틴층이거든요. 네. 케라틴층까지밖에 못 들어가. 무슨 진피야? 여기가 이제 덜미스가 진피인데, 예, 진피는 근처에도 못 가고 요 케라틴층까지만밖에 전달이 안 돼. 뭐 이런 걸로 보여줘가지고 이 화장품 회사에서 얘기하는 이런 이런 마케팅을 좀 이렇게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한 논문도 있었어요. 네, 하지만 리포점이 약물이나 유전자의 딜리버리 시스템에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맞아요. 예. 피부에다가 전달하기는 어려운 건 맞지만 우리 인체나 이런 뭐 바디에다가 이제 서큘레이션을 하거나 뭐 이렇게 혈장에다가 집어넣거나 이럴 때는 되는 건 맞아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멤브레인에 있는 포스포리피드도 구성도 에이시메트릭하다. 제가 프로테인의 컴포넌트가 위하고 아래하고 다르다고 에이시메트릭이다라고 했고, 이 포스포리피드의 바이레이어에 있는 그 포스포리피드도 에이시메트릭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포스파티딜 에타놀아민은 안에 많고 바깥보다, 그리고 포스파티딜 콜린은 밖에 많고, 또 뭐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은 안에 많죠. 이렇게 구성이 다르다. 뭐 이게 100대 0이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구성 성분이 도미넌트하게 어느 부분이 많은지는 이렇게 어시메트릭하게 레귤레이션 되고 있어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이너 레플렛하고 아우터 레플렛하고 뭔지 알겠죠? 아우터 레플렛, 이너 레플렛 이것도 알아요. 그러면 아우터 레플렛에 있는 그 포스포리피드와 이너 리플렛에 있는 포스포리피드의 구성 성분이 다른 거예요.
이거 알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있는 포스파티드 세린은 안에 많은 녀석이에요. 여기 안에 많아요. 여기가 아니고. 그런데 포스파티드 세린이 어떤 특정 조건에서 밖에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밖에 많아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세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를 그 세포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란다. 밖에 있는 시스템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자, 1번 플라틀렛이 액티베이션이 되면 안에 있었던 포스파티드 세린이 밖에 노출이 돼요. 네, 그러면서 블러드의 클라팅 프로세스가 심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포스파티드 세린이 안에 있다가 밖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 신호가 플라틀렛이 액티베이션 되었으니까 블러드 클라팅이 어그레게이션이 진행이 돼야 돼요. 라는 거를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스가 쫙 일어나겠죠. 이거 따라오지? 그죠? 따라오죠? 네. 또 셀들이 죽을 때 원래 안에 있어야 되는 포스포리피드가 에이팝토시스가 되면 얘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면 에이팝토시스가 돼서 죽는 셀들을 매크로페이지가 꿀꺽 먹어가지고 얘들의 이뮨 반응들을 없애주죠. 잘 배웠겠지만 네크로시스라는 거랑 에이팝토시스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에이팝토시스는 프로그램드 되어 있는 셀데스이어서 면역 반응을 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셀들은 나는 지금 안전하게 죽는 거니까 나를 면역 반응을 야기하지 마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 신호가 포스파티드 세린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다. 그럼 마크로페이지가 갖다 집어먹는다. 예. 자, 이렇게 포스포리피드의 구성 성분이 다르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어떤 셀들이 에이팝토시스가 되는지 네크로시스가 되는지를 구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써봐 빨리. 내가 약물을 쳐서 셀들이 죽는데 이게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나서 죽는지 네크로시스가 돼서 죽는지를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거 못 쓰면 어떡하지? 맞아요. 아니, 면역 반응은 아니야. 포스파티드 세린이 밖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 되죠. 죽었을 때 포스파티드 세린이 노출돼서 죽는지 포스파티드 세린이 노출이 안 되고 죽는지 이거 보면 되죠. 자, 볼게요. 안에서 포스파티드 세린에만 바인딩하는 엔티바디가 있다고 합시다. 그 포스파티드 세린에 붙는 엔티바디에 형광을 달면 세포는 엔티바디는 형광이 달려있는 엔티바디는 플라스마 멤브레인을 뚫지를 못하니까 얘네들의 바인딩이 되는 거는 포스파티드 세린이 아우터 멤브레인으로 노출이 됐었을 때만 바인딩돼서 빛이 나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죽으면 에이팝토시스구나. 그런데 포스파티드 세린에 바인딩되는 항체에 달라붙지 않고 그냥 죽으면 얘는 그냥 네크로시스가 되는 거네요. 됐죠? 여기서 보면 신난다. 요 X축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내가 한 실험이야. 예쁘잖아. 이럴 땐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로 멋있네요 이런 소리 아무도 안 하는구나. 자,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러면 마리텔 하는 것 같은데. 자, 봐요. 이거 재밌어요. 얘 7AD라는 거는 셀에 무조건 죽을 때 들어가는 염색약이에요. DNA를 염색해요. 그만해. 됐어 이제. 들어가서 얘가 들어가면 셀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넥신 V라는 녀석은 포스파티드 세린에 바인딩하는 항체에다가 형광을 단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는 녀석은 포스파티딜 셀이나 파지티브한 거고 얘는 7AD에 파지티브한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7AD에 파지티브하고 아넥신 부위에 파지티브 아닌 거니까 얘는 에이팝토시스인 거죠. 그죠? 얘는 둘 다 네거티브한 거니 살아있는 거죠. 얘는 네크로시스인 거죠. 이거 보고 알겠어요? 나 이거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 그래야지 내가 설명 다시 하지. 다 알아요? 넘어갑니다. 아, 예. 자, 잘 봐요. 여기 우리가 3시 50분까지죠? 네, 우리 시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나름 어렵게 냈었던 약대 면접고사를 너무나 잘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올해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대가 많아. 기말고사 때 정말 문제 끝을 내가 보여줄게요. 네. 여러분들이 피츠 면접고사에서 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들 내가 즐겁게 해줄게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보이세요? 자, 이거 왜 안 돼? 이게 왜 안 되니? 자, 보이시나요? 내가 아이패드 보이세요? 자, 봐. 여기에는 포스파티드 세리닌에 대한 항체에 대한 파지티브니스예요. 여기는 DNA를 염색하는 염색 시약의 정도예요.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은 포스파티드 세린이 밖에 있고 또 DNA 염색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포스파티드 세린이 밖에 있다라는 거는 에이팝토시스라는 거고요. DNA 염색이 됐다라는 거는 셀데스가 일어났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에이팝토시스가 돼서 데드한 거죠. 그죠? 얘는 에이팝토시스가 돼서 다잉하고 있는 거죠. 얘는 라이브한 거죠. 얘는 데드인데 에이팝토시스가 아닌 데드인 거죠. 따라와요?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은 다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여기다가 방사선을 주면 얘는 왕창 죽어요. 왕창 죽었는데 얘는 안 죽었네요. 훨씬 덜 죽고 네크로시스가 되는 건 있지만 에이팝토시스 되는 건 상대적으로 적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요. 예. 자, 이거 이해됐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 셀들이 죽게 되면 에이팝토시스가 되게 되면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서 나는 에이팝토시스를 죽은 녀석이니까 이뮨 리스폰스 없이 저를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신호를 내게 되는데 그 신호가 포스파티드 세린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다. 그래서 마크로파지의 포스파티드 세린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리셉터가 얘네들을 인지를 해서 얘네들을 파고사이토시스를 유도하기 때문에 에이팝토시스는 면역 반응을 야기하지 않는 거야. 라는 거죠. 이것도 알겠죠?
갑자기 그 생화학 수업이 굉장히 재밌어지지 않아요? 네, 생화학은 뭐라고요? 생화학은 뭐라고? 왜 얘기를 안 해? 한병우 교수님하고 내가 되게 친해. 그래서 이런 소리를 많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자, 또 다음에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플라틀렛의 액티베이션은 포스파티딜 세린이 노출되면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 옛날 얘기인데 여러분들 내가 우리 아버지 세대에 옛날에는 상처 나면 약이 없었잖아요. 네. 옛날 세대 상처 났을 때 약이 없으면 막 피가 막 이렇게 철철철철 날 때 그때 뭐 하는 줄 아세요? 혹시 아버님 세대? 할아버님 세대한테 여쭤보면 알겠다. 그때 멸치가루를 빻아가지고 멸치가루를 뿌렸어요. 그러면은 피 응고가 빨리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자, 멸치가루에는 맞아요. 칼슘 때문에 그래요. 칼슘 때문에 그래요. 이 칼슘이 들어가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리셉터에 의해서 칼슘이 들어가면 스크램블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이 되면서 이 포스파티딜 세린이 아우터 멤브레인으로 노출이 돼요. 그러면 포스파티딜 세린이 아우터 멤브레인 노출이 됐다라는 걸로 트롬빈 액티베이션이 일어난다고요. 네, 트롬빈의 캐스케이드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블러드 클라팅이 심화가 된다고요. 블러드 코아뷸레이션이 심화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있는 컴포넌트가 다른 얘 두 개를 들었어요. 포스파티딜 세린과 포스파티딜 세린이 플라틀렛 액티베이션과 에이팝토시스에 관여한다. 그러면 프로테인도 마찬가지고 멤브레인에 있는 구성 성분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어시메트릭하게 디비전이 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것도 재밌는데 이런 것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위에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아래 거 볼게요. 얘는 플라틀렛을 우리는 이걸 플로어 사이토메터리라고 하는데 플라틀렛을 본 거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은 플라틀렛 액티베이션의 마커예요. 예를 들어서 CD41 이거 그 자료에 없습니다. 왜 자료에 없는지 알겠죠? CD41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CD41 파지티브한 녀석이 많이 없다가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CD41 파지티브한 녀석이 많아지죠. 네, 얘가 플라틀렛이 콜라겐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된 거예요 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요 CD41의 오른쪽으로 가 있는 이쪽 부분에 있는 녀석들은 액티베이션 된 플라틀렛을 얘기를 해요. 당연히 이때 아넥신을 가지고 찍으면 아까 포스파티딜 세린의 파지티브한 정도를 볼 수 있는 엔티바디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로 찍으면 여기서도 아넥신이라고 하는 포스파티딜 세린의 파지티브한 엔티바디가 시그널이 많아지겠죠. 이거 따라와요? 따라오죠? 따라오죠? 자,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넥신이 아까 내가 포스파티딜 세린 보는 거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플라틀렛을 액티베이션 시켜줄 수 있는 방법 두 개. 하나, 콜라겐 처리하거나 아니면 트롬빈을 처리하거나 또는 콜라겐과 트롬빈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콜라겐과 트롬빈을 동시에 처리하면 굉장히 강한 플라틀렛 액티베이션 유도할 수가 있는데 이때 포스파티딜 세린을 없애버리면 CD41은 보이는데 아넥신은 안 보이죠. 그죠? 그리고 콜라겐과 트롬빈으로 플라틀렛 액티베이션 시킨 다음에 포스파티딜 세린을 있게 하면 여기 보이네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포스파티딜 세린이 플라틀렛 액티베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자, 이거 따라와요. 자, 갑자기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앞부분에 내가 시험 문제를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프로테인은 페리페럴 프로테인, 인테그릴 프로테인, MP 트로픽 프로테인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인테그랄 프로테인은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갖다 박혀 있는 녀석들을 우리는 인테그랄 프로테인이라고 하고, 페리페럴 프로테인은 그 인테그랄 프로테인과 같이 인터랙션 해가지고 위에 덮여져 있는 녀석들, 그리고 그 MP 트로픽 프로테인이라는 녀석은 일반적으로 어떨 때는 사이토플라즘에 있다가 어떨 때는 그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갖다 붙어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녀석들을 MP 트로픽 프로테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GPI 링크드 프로테인, 글라이코실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에 의해서 앵커드 되어 있는 프로테인도 이렇게 박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두 가지. 프로테인이 멤브레인에 갖다 박히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갖다 박혀 있는 프로테인의 위치는 하일리 리포필릭 해야 돼요. 그죠? 박히기 위해선. 왜냐면 여기 안에는 하일리 리포필릭 하니까, 여기가 하이드로포빅한 프로테인이 갖다 박히면 얘네들이 안정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테그랄 되는 이 지역은 언제나 하이드로포빅해야 돼요.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하이드로포빅한 아미노산이 많을 거고, 그것 때문에 알파 헬릭스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이것도 알아요. 자, 그런데 이 페리페랄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프로테인과 인터랙션을 하고 있어요. 또는 플라즈마 멤브레인하고 루즐리하게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인터랙션은 하이드로젠 본드나 또는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으로 되어 있어서 이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쉽게 디소시에이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pH가 바뀌거나 뭐 칼슘의 양이 있거나 뭐에 따라서 이 인터랙션이 굉장히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인테그랄 프로테인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박혀 있다라고 했고요. 또 GPI 앵커드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이 포스포리피드에 여기에 글라이코실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라는 걸로 박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다 보니 패시에이시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는 하이드로포빅할 거고, 이 하이드로포빅한 녀석이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갖다 박혀 있으니 얘네들은 애간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단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을 깰 수 있는 포스포라이파제가 있으면, 포스포리페이즈에 의해서 포스포 이노시톨 부분이 깨지면 이노시톨이 튀어나오죠. 이노시톨과 연결되어 있는 GPI 앵커드 프로테인은 포스포리페이즈, 특히 C 타입에 의해서 잘릴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주구장창 얘기했었던 이야기가 나올 거잖아요. 왜 얘네들이 PLC에서 잘리냐? 그러면 원래 박혀 있었던 녀석이 PLC라는 녀석이 포스포리페이즈 C라는 녀석이 액티베이션 돼서 잘리게 되면 잘린 컴포넌트가 뭔가 일을 하는 거죠. 뭔가 신호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이거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약학의 미래를, 특히 생화학의 미래를 걸고 넘어갈 친구이다 보니 내가 공부하는 이 프로테인들이 그 GPI 앵커로 되어 있는 녀석이 어떤 특정 신호에 잘렸어요. 그러면 그 역할이 뭐다라는 걸 궁금해할 수 있어야죠. 네. 이게 약이 될 수 있으니, 이게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자, 반면에 MP 트로픽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얘들의 위치가 어떤 특정한 경우에 바뀐다고 그랬어요. 네, 이거는 뒤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교과서에는 이 인테그랄 프로테인들의 프로테인 스트럭처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라고 나와 있는데, 한병우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이 전체 우리가 지금 흔히 먹고 있는 FDA의 승인을 받고 있는 약 중에 가장 많이 개발되어 있는 약물의 타깃이 뭔지 아세요? 그건 알아요? 자, 적어봐. 약대 오면서 배웠을 거 아니야. 약대 시험 보기 전에. 면접 준비하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약이 개발된 수많은 약들에 가장 많이 타겟으로 되어 있는 약, 프로테인. 맞아요. GPCR이죠. 훌륭하다. 장경인 훌륭하다. 예, GPCR이죠. 예. 근데 GPCR은 멤브레인 바운드 되어 있는 세븐 트랜스 멤브레인을 갖고 있는 프로테인이잖아요. GPCR 프로테인 스트럭처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네,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프로테인의 스트럭처를 알아내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GPCR 프로테인 스트럭처를 알아낸 걸로 노벨상 받고 막 이러잖아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그림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너무 어렵다. 이 그림 중에 어느 부분이 아닌 인트라셀룰라인가요? 익스트라셀룰라인가요? 이 부분이 인트라셀룰라인가요? 익스트라셀룰라인가요? 그리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근거는 뭔가요? 한 번도 대답 안 한 친구들도 많은데. 자, 빨리 얘기해봐요. 이게 잘못됐어요. 네, 잘못됐어요. 네. 이게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내가 되게 예뻐할 거라고.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여기가 아닐 것 같아요? 바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야. 아무거나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해보세요. 바뀌라고요. 자, 바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박이 맞네. 네. 위에 있기 때문에 그 GPI 링크드 프로테인은 밖에 있어요. 네. 맞아요. 네. PI가 뭐지? 요 GPI 링크드 프로테인은 익스트라셀룰라에 있는 녀석이고요. 엠피트로픽 프로테인은 대부분 인트라셀룰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혀게 표현돼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재밌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리셉터 시그널링 또는 GPCR 시그널링에 대한 그림인데요. 예, 리셉터는 당연히 인테그랄 프로테인이죠. 그죠? 그래서 익스트라셀룰라 리전하고 인트라셀룰라 리전이 달라요.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G 프로테인, 트라이메릭 G 프로테인이 알파, 베타, 감마가 여기에 뭔가 박혀 있죠. 박혀서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있어요. 그리고 신호를 받으면 요 베타, 감마는 가만히 있고 알파 프로테인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배웠잖아요. 디소시에이션 되는 걸로 배웠죠.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GPCR 프로테인이고요. 요 녀석이 MP 트로픽 프로테인들의 대표적인 예예요. 예, 라스라는 단백질은 얘도 MP 트로픽 프로테인이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만들어질 때는 리보솜에서 만들어지다가 얘네들이 어떤 특정한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패시 애시드가 만들어지면 여기다 갖다 박혀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여기 PI3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이 단백질도 PI3 카이네이즈 단백질도 이 멤브레인의 컴포넌트가 바뀌는 것 때문에 일반적일 때는 플라스마 멤브레인 근처에 있다가 여기 멤브레인의 컴포넌트가 바뀌는 걸로 여기에 달라붙어서 일시적으로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존재를 해요. 이렇게 평상시에는 사이토플라즘에 있고 특정한 조건에서 플라스마 멤브레인의 특정한 모디피케이션 때문에 달라붙는 프로테인들을 엠피트로픽 프로테인이라고 하고, 대부분 얘네들이 둥둥 떠댕기거나 여기 있다가 여기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는 뭔가 신호 전달에 급격한 이벤트가 일어났다라는 걸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시그널 트랜스덕션은 리셉터에서 일어나죠.
그러면 리셉터에서 일어나는 신호가 증폭돼야 되는데 그 증폭되는 곳이 어디다?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근접해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증폭되는 이벤트가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둥둥둥둥둥 떠댕기던 시그널링 몰레큘들이 리셉터가 액티베이션 됐다는 걸로 쫙 모이게 된다고요. 그런 엠피트로픽 프로테인들이 모이게 된다. 리버서블하게. 됐어요? 그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리버서블하게 그 MP 프로테인이 바뀌게 된다. 리버서블 퍼미테이션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요거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멤브레인 프로테인은 리피드 바이레어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이드로포빅한 아미노산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알파 헬릭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N터미널과 아미노 터미널과 사이토 칼복식 터미널 C터미널이 N터미널은 일반적으로 익스트라셀룰라, 카르복실 터미널은 대부분 인트라셀룰라 지역에 존재하죠. 그리고 익스트라셀룰라 리전은 하일리 글라이코실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알아요. 네, 이것도 알아요. 자, 그래서 프로테인도 바깥쪽과 안쪽은 아미노산의 구성도 다르고 모디피케이션도 다르네요. 네. 자, 그리고 인테그랄 프로테인은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리피드와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해요. 그래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특이한 모티프가 이렇게 레귤러리하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내가 이제 아미노산 서열을 쭉 나열을 하면 하이드로포빅한 리전이 어떤 특정 부분마다 이렇게 반복되면 그 반복되는 그 구간이 인테그랄 되는 그 리전이에요.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이에요. 라는 것도 우리는 알죠. 그래서 멤브레인인 스패닝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들이 하이드로포빅한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것도 알아요. 그래서 아미노산 시퀀스를 갖다 놓고 1차 구조를 갖다 놓고 얘네들이 트랜스 멤브레인이 몇 개다 라고 예상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배웠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하이드로포비사티 인덱스를 구해보면 얘네들이 하이드로포빅이 높은 아미노산이 인리치가 되어 있는 곳에서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이 나타나니 얘는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이 7개가 있는 프로테인이고 얘는 하나가 있는 프로테인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이러다가 우리 언제 끝나냐? 큰일 났네. 한병훈 교수님한테서 설명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프로테인의 스트럭처를 아는 게 왜 중요하죠? 아까 GPCR 예를 들었잖아요. 자, 프로테인의 스트럭처를 아는 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은 약대이기 때문에 프로테인의 스트럭처를 바탕으로 약물을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게 답이죠. 네. 우리 약대잖아. 그러면 내가 약을 만들고 싶은 약물 타겟, 또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에 프로테인의 스트럭처를 알아야 해요. 그 스트럭처를 알기 위해서 한병훈 교수님 같으신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또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때 배울 유기제조나 메디슨 키미스트리 하시는 분들은 그 프로테인 스트럭처를 맞는 약물들을 디자인을 해서 에피커시를 나 같은 사람한테 보라고 하시죠. 예. 그게 이제 우리 약대에서 하는 일인데 이 프로테인 스트럭처를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가 요즘은 알파 헬릭스 알파 뭔데 구글에서 프로테인 스트럭처를 예상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난리를 나게 만들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프로테인의
3D 스트럭처를 내가 직접 크리스탈 만들어 가지고 보지 않고서는 어려웠었던 게 지금은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돼서 프로테인의 시퀀스를 가지고 아미노산 시퀀스를 가지고 프로테인을 예측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했지만 아직 약물이 되는 멤브레인 프로테인들의 프로테인 스트럭처를 완벽하게 예상하기는 불가능하니 프로테인의 스트럭처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약대생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뭐 인테그랄 프로테인은 이런 알파 헬릭스 번들이 되어 있는 구조와 베타 머렐로 되어 있는 구조로 멤브레인에 갖다 박혀 있게 되죠. 이런 경우는 뭐 잘 알다시피 채널 프로테인들이 이런 베타 배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었던 GPI 앵커드 프로테인과 여기에 패시 애시드의 모디피케이션에 의해서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갖다 붙는 엠피트로픽 프로테인하고 얘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달라요. 얘네들은 리버서블한데 얘네들은 리버서블하지 않아요.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GPI 앵커드 프로테인들은 대부분 아우터 멤브레인에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이 녀석들을 떼주기 위해선 얘가 포스포이노시톨이죠. 그리고 얘가 글라이코실레이티드 포스포이노시톨이에요. 그러면 포스포이노시톨의 부분을 잘라버리는 포스포리파제 C에 의해서 이 부분이 잘라져 버리고 얘는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포스포리페이즈 C의 액티비티가 증가함으로써 이 부분이 잘라져 나간다라는 건 세포 밖에다가 이 세포가 어떤 특징을 나타내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라는 거를 얘기해주는 신호가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알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프로테인들이 시스테인이든 세린이든 또는 아민 그룹의 맨 끝부분이든 그때 여기에 패시 애시드가 달라붙게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는 프레닐레이션 또는 팔미토릴레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팔미토릴 그룹이 들어있느냐, 미디스토릴 그룹이 있느냐, 또는 파메실, 제라닐 그룹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특성이 약간씩 바뀌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얘네들은 이너 멤브레인이에요. 이너 리플렛이고 얘는 아우터 리플렛이에요. 그게 다릅니다. 네. 자, 보세요. 그래서 GPI 앵커드 프로테인들의 예를 갖다 적어놨는데 뭐 리셉터일 수도 있고 엔자임일 수도 있고 다양한 프로테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GPI 앵커드 프로테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알만한 프로테인이 뭐냐면 프리온 단백질이 GPI 앵커드 프로테인이에요. 여기 프리온. 이건 알죠? 네. 그리고 대부분 CD라고 써여 있는 녀석들은 서피스 마커 프로테인이고요. 얘네들이 각 셀들마다 다 다르게 컴포넌트가 되어 있어서 이 셀이 뭐다라는 거를 아이덴티피케이션, 네임택 같은 프로테인들입니다. 네, CD라고 써 있는 녀석들은. 그래서 이런 프로테인들이 플라스마 멤브레인 밖에 존재하면서 내가 어떤 프로테인이다 라는 걸 나타내거나 아니면 이 프로테인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명령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됐죠? 자, 그리고 프로테인에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것과 같이 이너 리플렛의 엠피트로픽 프로테인은 여기에 있는 패시 애시드가 달라붙어서 리피드의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는데 얘가 팔미토릴레이션,
탄소 16개짜리 패시에시드가 달라붙느냐, 또는 미디스톨레이션 탄소 14개가 달라붙느냐, 또는 파메실레이션 탄소 15개가 달라붙느냐, 제라닐레이션 탄소 20개가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이 멤브레인의 로컬라이제이션이 된다. 자, 이것도 알겠죠? 네. 파메실은 15개고요. 제라닐은 10개예요. 그러니까 제라닐이면 10개, 그러니까 20개죠. 자, 이것도 알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라스라는 단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네, 라스가 뭐 하는 단백질이라고요? 적어봐. 라스가 뭐 하는 단백질이라고요? 라스가 뭐야? 예?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라스가 뭐라고요? 라스는 모든 암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정복하고 싶은 꿈의 약물 타겟이죠. 그 캔서에서 아주 50% 이상 되는 캔서에서 뮤테이션이 되고 있어요. 뭐 많은 캔서의 중요한 원인이에요. 블라블라블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캔서가 정복이 되지 않은 이유는 라스는 절대 약이 될 수 없는 단백질이에요. 라스는 언드러거블해요.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야, 이거 신기하다. 면접 때는 그렇게 대답을 잘하더니 수업 때는 대답을 안 하는구나. 자, 나 치사하게 뭐 누가 여기서 그 채팅에다가 글 써놨다고 이 사람 점수 더 주고 이런 거 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좀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봐. 자, 라스는 네, 맞아요. 그 그로스 신호를 처음에 이니시에이션 여기 리셉터에서 받은 그로스 신호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주요한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얘가 뮤테이션이 돼서 그로스 시그널이 미친 듯이 많아지면 캔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라스는 GTPase고 GTPase는 약 만들기가 어려워요. 카이네이즈와 달리. 그래서 얘네들 약을 만들 시도가 굉장히 많이 하다가 다 실패하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라스가 액티베이션이 되려면 얘는 엠피트로픽 프로테인이다 보니 패시에시드가 달라붙어서 그 파메실레이션이 돼서 여기 파메실 트랜스퍼레이즈에 의해서 파메실레이션이 돼서 멤브레인에 갖다 박혀야지 신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로스 신호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박혀 있지 않고 만들어질 때 파메실레이션을 갖다가 막아버리면 얘들은 라스로서 역할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파메실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하는 파메실레이션을 시켜주는 엔자임의 이니비터를 만들어가지고 라스 뮤테이션이 된 환자한테 써보자. 이래가지고 한때 제약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몽창 망했지. 실패했어요. 더 이상 이 짓은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인의 프레닐레이션을 타겟팅하는 캔서 세라피야. 그리고 파메실 트랜스퍼레이즈 이니비터를 만들면 참 좋겠어. 이런 소리를 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왜 실패했을까요? 이게 왜 실패했을까요? 자, 기말고사 때 봅시다. 자, 왜 실패했을까요? 기말고사 때 봅시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셀 멤브레인은 어시메트릭하다. 네, 그리고 리피드 프로테인, 그리고 카보하이드레이트 컴포넌트가 어시메트릭하다. 그리고 그걸 아는 게 왜 중요하다. 이야기를 내가 지금까지 주구장창했습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의 다이나믹스는 얘가 멤브레인은 포스포리피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콜레스테롤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포스포리피드도 자, 멤브레인에 아까 내가 플루이딕 모자익이라고 얘기하면서 플루이딕이라고 그랬죠. 이
멤브레인은 유동적이에요. 기름막에 여기 뭐가 이게 둥둥둥둥 떠댕겨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플루이디티, 멤브레인의 플루이디티가 굉장히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 플루이디티를 결정하는 인자가 뭐다? 1. 포스포리피드에 얘가 세추레이션이 되어 있느냐, 언세추레이션이 되어 있느냐. 1번. 그리고 2번. 온도, 템퍼리처가 낮냐, 높냐. 포스포리피드는 기름이다 보니 얘가 온도가 낮아지면 얘네들은 유동성은 떨어질까요, 높아질까요? 써봐, 빨리. 써봐. 다시 뭐라고? 떨어지죠. 맞아요. 온도가 낮아지면 그 플루이디티는 떨어져요. 네. 왜? 얘네들이 굳으니까. 그리고 어는 점에 가까워지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세추레이션이 적으면 세추레이티드 패시 애시드가 포스포리피드에 적으면, 다시 말해서 언세추레이트된 패시 애시드의 컴포넌트가 많으면 온도가 떨어져도 플루이디티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유지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온도가 낮아지면 유동성은 떨어져요. 하지만 세추레이티드 패시 애시드보다 언세추레이티드 패시 애시드가 많아지면 유동성은 온도가 떨어져도 덜 떨어지죠. 맞아요. 덜 떨어져요. 예. 왜 그래요? 세추레이티드 패시 애시드는 트랜스한 리니어한 형태인데 언세추레이티드 패시 애시드는 언제나 시스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포필리서티를 나타내는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약해지죠. 그죠? 거리감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져도 그 유동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 온도가 떨어졌을 때 플루이디티를 나타내는 그 기준이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얼마나 강하냐를 나타냈는데,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은 구조적인 상태로 떨어져 있으면 약해지고 구조적인 상태가 리니어에서 가까워지면 세져요. 중간중간에 콜레스테롤이 박혀 있으면 어떨까요? 콜레스테롤이 박혀 있으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지? 언세추레이티드 패시 애시드가 많아진 거와 같이 얘네들이 구조적으로 디스털션을 떨어뜨려 놓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져도 유동성은 덜 떨어진다고요. 됐어요?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면 플루이디티는 증가하죠. 그죠?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갖다 박혀 있으면 콜레스테롤과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어느 정도 거리감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플루이디티가 덜 떨어진다고요. 네. 요거 이해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멤브레인에 콜레스테롤이 박혀 있는 건 플루이디티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플라스마 멤브레인에는 콜레스테롤이 곳곳에 박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셀들마다 콜레스테롤의 컴포넌트가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다 다른 것도 이런 유동성을 컨트롤해 주는 게 셀들마다 특이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이게 이제 그거를 어렵게 표현한 게 이 그림인데, 리퀴드 오더드 스테이트이냐 리퀴드 디스오더드 스테이트냐, 이게 유동성의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걸 리퀴드 오더드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유동성이 커지는 걸 리퀴드 디스토티드 스테이트라고 한 거예요. 이게 겔이냐 플루이드 사태냐 요걸 나타낸 거예요. 요렇게 유지되는데 이렇게 잘 안 움직이게 될 때를 파라크리스탈라인이라고 한대요. 이걸 단어를 왜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런 온도가 낮을 때 온도가 높을 때인데 이 적절 수준을 유지하는 게
콜레스테롤이 중간에 박혀 있어서 그러는 거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네. 됐죠? 이것도 쉽죠? 자, 그래서 멤브레인 플루이디티는 내가 온도, 그리고 패시시드의 세츄레이션 되는 정도, 그리고 콜레스테롤. 요 세 가지가 그 멤브레인의 플루이디티를 결정을 하는 주요한 인자이다. 예. 자, 그래서 멤브레인에 자, 요것도 이거 자, 요 얘기 내가 이걸 시험 문제 내가 오늘 벌써 시험 문제 2개 알려준다. 1. 아까 얘기한 뭐였지? 그 라스 파레닐 트랜스퍼레이즈 이니비터가 임상시험에서 몽창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 1번. 2번. 이 그림을 보고 놀라운 사실을 아는 대로 쓰시오. 이게 뭐냐면 이콜라이를 다른 온도에서 유지했었을 때 살아남은 녀석들의 패시 애시드의 컴포지션을 본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자, 나만 알라고 하지 말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친구 이름이 뭐냐? 이름도 알 수 있나? 오케이. 구동환. 좋아. 구동환 뭐라고요? 그렇죠. 팔미틱 엑시드의 양이 많아지고 또 반대로 뭐가 줄어들어요? 뭐가 줄어요? 올레익 엑시드의 양이 줄죠. 그죠? 그러면 팔미틱 엑시드의 양이 늘어난 건 하고 올레익 엑시드의 양이 줄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츄레이티드 대 언세츄레이티드 레이셔가 줄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사람들 이름을 몰라. 자, 그렇죠. 맞아요. 이범수, 정성민. 맞아요. 높은 온도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세츄레이티드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세츄레이티드된 패시애시드보다 세츄레이티드된 패시애시드의 컴포넌트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낮은 온도에 적응을 하면 언세츄레이티드된 패시애시드가 멤브레인의 컴포넌트를 대부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요게 플라스마 멤브레인의 플루이디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츄레이티드 패시애시드와 언세츄레이티드 패시애시드의 그 레이셔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이네요. 됐어요? 자, 됐고요. 그리고 이건 뭐냐? 그래서 이제 리피드는 그 리피드의 컴포넌트를 요 어시메트릭하게 바꿔주는 효소가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포스포리피드는 이렇게 레트럴하게 움직이는 건 쉬운데 이렇게 움직이는 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효소 반응으로는 이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게 플리페이즈, 플로페이즈, 스크램블레이즈 요 세 개가 ATP를 이용하면서 ATP를 요 스크램블레이즈 빼고 그 플리페이즈와 플로페이즈는 ATP를 이용하면서 이 포스포리피드의 컴포넌트를 바꿔준다. 스크램블레이즈는 ATP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들은 농도가 역전적으로 되어 있는 어시메트릭하게 된 녀석들을 거꾸로 돌려놓기 때문에 그렇죠. 포스파티드세린이 원래 안에 있었던 녀석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려면 얘네들은 위 농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게 쉬울 거잖아요. 아래 농도가 높고 위 농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게 쉽겠죠. 그럴 때는 ATP를 필요하지 않아요. 인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스크램블 레이즈예요. 이거 하나씩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 리피드의 플립플랍은
이거 이렇게 바뀌는 거. 예.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플립 페이지는 우리가 포스포리피드가 이렇게 두 개가 어시메트릭하게 유지하게 할 때 이 녀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ATP를 사용하면서 안에 있어야 되는 녀석은 안으로 있고 밖에 있어야 되는 녀석은 밖으로 유지를 시키는 게 요 플립 페이지다. 그리고 폴로 페이지는 역시 그 ATP를 이용해서 안에 있게 하는 녀석과 밖에 있게 하는 컴포넌트를 유지를 시킨다. 그리고 스크램블 레이즈는 원래 안에 많았었던 녀석을 특수한 상황에서 밖에 올려놓게 한다. 인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두고 내가 셀에서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날 때 이니비션이 되는 엔자임과 이니비션이 되는 단백질과 액티베이션이 되는 단백질을 골라내세요. 어떻게 할까요? 써봅시다. 이게 아마 약대 그 피치 문제로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그 면접 시간에 물어봤었으면 다 대답했을 거예요. 맞아요. 누구야? 전해슬 맞습니다. 플립 페이지 이니비션 되고요. 스크램블 레이즈는 액티베이션 되겠죠. 네, 맞아요. 네. 또 플라틀렛 액티베이션 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칼슘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은 스크램블 레이즈, 칼슘에 의해서 억제되는 건 플립 페이지가 되겠네요. 인 플라틀렛. 네, 이것도 알겠죠? 오케이. 자, 요거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얘기. 여기 나오네요. 자, 캐스페이스라고 하는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날 때 플립 페이지는 이니비션이 되고 스크램블 레이즈는 액티베이션이 되기 때문에 포스파티드 세리는 안에 있었던 녀석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페이지에 의해서 그 파고사이토시스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또 이 플라틀렛에서 칼슘에 들어오게 되면 스크램블 레이즈의 액티베이션이 일어나서 포스파티드 세린이 안에 있었던 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트롬빈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도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mem브 이 플라스마 멤브레인 포스포리피드 멤브레인이 얘가 유동 모자익이에요. 플루이드 모자익의 모델이에요 라는 걸 볼 때 했었던 방법이 프랩이라는 거잖아요. 플로러선스 리커버리 애프터 포토블리칭. 예, 굉장히 한국적인 발음이네요. 이 포스포리피드에다가 형광을 달아가지고 그 형광에 포토블리칭을 한 다음에 놔두면 조금 지나면 얘네들이 이렇게 그 포토블리칭한 부분이 없어지고 다시 섞이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플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 생물학 시간에 배운 거죠. 그런데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야. 어느 부분은 플랩이 잘 일어나지도 않아.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지역은 이 부분에 있는 프로테인들이 베리에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로컬라이즈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레프트라고 한다. 멤브레인 레프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프로테인들이 둥둥둥둥 떠댕기는 건 맞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은 여기 있는 프로테인들이 위치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모자익 플루이드이죠. 그냥 플루이드가 아니고 모자익 그 큰 이런 바다에 둥둥둥둥 섬가 다 떠 있는 게 아니고 섬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섬이 요거라고요. 멤브레인 레프트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 내에서는 다양한 메시 안에 있는 프로테인들의 네트워크가 있어서 얘들을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 어떠한 특정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그 시그널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이제부터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피드 디스트리뷰션은 이게 랜덤하거나 유니폼하지 않아요.
그래서 리피드 레프트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 부분은 프로테인의 컴포넌트가 다르고 여기에 패킹도 다르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 GPI 앵커드 프로테인이 많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프레닐레이션이 되어 있는 또는 미리스톨레이션이 되어 있는 이런 엠피트로픽 프로테인들이 그 부분에 인리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GPI 앵커드 프로테인이 PLC에서 잘리면 뭐가 된다고요? 어떤 신호를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엠피트로픽 프로테인들이 밑에 있다가 달라붙게 되면 어떤 신호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멤브레인 레프트는 신호 전달이 일어나는 어떤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플라스마 멤브레인에서 동일하게 신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거기서 프로테인들이 신호 전달에 관련된 프로테인들이 쫙 많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 주변에서 신호가 오게 되면 그 주변에서 이제 신호 증폭이 일어나서 밑에다가 명령을 주겠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는 멤브레인 레프트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프레닐레이션 프로테인도 있고 아실레이션 된 프로테인도 있고 또 GPI 앵커드 프로테인도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알아요. 그리고 여기 왜 카비올린이 있을까요? 여기 왜 캐비올린이라는 프로테인이 여기 왜 있어야 할까요? 자, 적어봐. 여기 누가 여기 왜 이름이 안 써 있지? 자, 이게 뭐야? 이 얼굴을 킨 친구들은 이름이 안 보이고요. 얼굴을 안 킨 친구들은 이름이 보여.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내가 얼굴을 안 킨 친구들을 이름이 써 있는 친구를 부르면 되겠다. 자, 그랬더니 갑자기 많아지네요. 자, 왜 그럴까요? 캐비올린은 뭐 하는 녀석이냐면 이것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캐비올린은 두 개의 캐비올린 단백질이 붙어서 얘네들을 그 특정한 위치를 인터널라이제이션 시키는 녀석들이에요. 네? 자,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캐비올라라는 거를 만들어요. 캐비올린 단백질이 다이머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플라스마 멤브레인을 이렇게 인터널라이제이션 시킨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인터널라이제이션 되면서 이 프로테인들은 라이조솜을 통해서 부서지걸랑요. 그러면 한번 신호를 받은 그곳은 또 신호가 안 오는 거예요. 얘는 부서지니까. 네? 그래서 신호는 내가 똑같은 신호를 계속 받으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신호를 한번 받으면 두 번째 신호는 약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호가 일어나는 그 특정 부분에 한번 그 신호를 받아서 머시너리가 만들어진 단백질을 없애는 거죠. 예, 이렇게 인터널라이제이션 시켜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캐비올린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신호가 이니시에이션이 되는 그곳에서 이런 엠피트로픽 프로테인들과 GPI 앵커드 프로테인과 이 프로테인들을 인터널라이제이션 시켜줘야 되는 캐비올린 프로테인들이 그 위치에 많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예. 이것도 알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멤브레인 레프트가 less fluid하다, more ordered하다. 이것도 알겠죠? 예? 이것도 알아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멤브레인 레프트의 예인데요. 보면 프레닐레이션 프로테인들 많고 여기 멤브레인의 컴포넌트도 다르고 그러니까 조금 더 리지드하고 그러니까 less fluid하니까 섬처럼 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게 실제로 포칼 어디전 카이네이즈라고 셀들이 어디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에 달라붙으면 그때 신호를 받는 신호가 생기는데 그 신호가 생기는 곳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 빨간색 부분이 신호가 생기는 부분인데요. 이게 유니폼하지 않죠. 어떤 특정 부분은 세고 어떤 특정 부분은 약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멤브레인 리피트 포칼 어디전 카이네이즈가 인리치되어 있는 그런 특정한 멤브레인 레프트라는 거죠. 네. 자, GPCR도 마찬가지고, 어떤 신호를 담당하는 단백질들은 특정한 이 멤브레인 스트럭처 위에 놓여져 있다. 됐고, 이것도 됐고. 자, 그리고 그 멤브레인은 이렇게 퓨전이나 아니면 이렇게 안으로 인터널라이제이션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떤 특정한 프로테인들을 분비하거나 또는 엔도사이토시스 하거나 또는 엑소사이토시스를 할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예, 그리고 뭐 ER이든 골즈든 이런 프로테인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밖으로 내보낼 때 이 멤브레인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그리고 멤브레인이 퓨전이 일어나기 위해선 다 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우리가 신경 전달 뉴런에서 얘가 이렇게 해야지. 프리시냅스고요. 얘가 포스트 시냅스예요. 그러면 이 사이의 갭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신호를 쭉 받아서 여기에 뉴로트랜스미터가 빵 하고 나오면 그 뉴로트랜스미터를 포스트 시냅틱이나 뉴런에 있는 리셉터가 반응해서 이쪽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때 뉴런에서 프리시냅스에서 뉴로트랜스미터가 나올 때 그러니까 요 그림이에요. 얘는 프리시냅스의 플라스마 멤브레인이고요. 얘는 그 만들어진 뉴로트랜스미터 몰레큘이에요. 얘들은 여기에 뉴로트랜스미터가 담겨 있는 비시클은 V 스네어 프로테인으로 마킹이 되어 있고요. 플라스마 멤브레인은 T 스네어 프로테인으로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전기적인 신호가 쫙 와서 전기적인 신호가 오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칼슘의 양이 많아지고 셀 내에 칼슘의 양이 많아지면 칼슘에 의해서 V 스네어 프로테인과 T 스네어 프로테인이 인터랙션을 해요. 꼬여요. 꼬이면서 얘네들을 가깝게 붙여주면 얘네들은 둘 다 포스포리피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퓨전이 일어나게 되죠. 퓨전이 일어나서 여기 담겨있는 뉴로트랜스미터가 릴리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호를 받으면 프리시냅스에서 특정한 뉴로트랜스미터가 쭉 릴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시냅스가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T 스네어 프로테인을 부서뜨려 버리면 또는 T 스네어 프로테인을 부서뜨려 버리면 이 신호를 받아도 이 뉴로트랜스미터 비시클이랑 멤브레인이랑 퓨전을 못 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 뉴로트랜스미터 반응이 거기서 딱 멈추겠네요. 그거를 우리가 뭐다? 테타너스 톡신이나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 보테늄 톡신이 그런 일을 해서 마비를 시키거나 아니면 스켈레탈 머슬을 뻣뻣하게 굳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특히 보틸리늄 톡신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미용이나 코스메틱 퍼포스로 쓸 수 있는 게 여기 부분에 있는 근육을 마비시켜 가지고 얘를 피부를 당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알죠? 이게 스네어 프로테인을 부서뜨리기 때문에 새롭게 스네어 프로테인을 만들어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 마비 효과를 누리는 거잖아요. 예, 이런 뉴로톡신들이 뉴로트랜스미터를 이니비션하는 이런 기전을 약물에다가 사용을 하는 거죠.
했고 그리고 자 요거는 자 이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달리는데 그냥 할게요. 네, 그냥 할게요. 자 셀들과 이거 안 보인다. 셀들과 셀이 이렇게 인터랙션을 해요. 인터랙션을 할 때 얘가 셀이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셀들이 에피셀리아 셀들이 이렇게 라이닝이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상처가 났어요. 인조리가 났어요. 그러면 얘 인조리를 채우려고 얘네들은 셀들을 막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러면 인조리가 다 고쳐져서 셀들이 한 레이어로 쭉 만들어졌어요. 이러면 더 이상 프롤리퍼레이션 하는 신호가 꺼져야죠. 그죠? 그래야지 이 원 레이어의 에피텔리움을 유지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셀들이 서로 붙어 있어요. 라는 걸 어떻게 인지할까요? 그 인지하는 게 셀 정션에서 카드린 프로테인과 슬렉틴 프로테인, 인테그린 프로테인이 서로 인터랙션해서 그래요. 인 거죠.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있는 두 프로테인들이 인터랙션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셀들이 내 주변에 셀이 있다 없다, 또 내가 셀들이 이 매트릭스에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한다. 그때 셀들이 그때 하는 프로테인이 카드헤린과 뭐 캠 프로테인, 슬렉틴, 인테그린이라는 게 있는데 슬렉틴, 인테그린은 두 단백질들이 다른 단백질과 인터랙션 하는 거고 그 카드헤린과 요 캠은 같은 단백질끼리 인터랙션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캔서 공부할 때는 중요해요. 캔서에서 요 인테그린 프로테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셀들이 이 매트릭스에 얼마나 내가 많이 단단하게 붙어 있냐 라는 거를 메카노 트랜스덕션이라고 하는데 내가 매트릭스에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도 요 인테그린 단백질이 매트릭스 단백질과 얼마나 이렇게 많이 인터랙션 해 있느냐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주저주에 써 있어요. 자, 아이고 거의 다 했습니다. 20분이면 끝나요. 자, 그리고 사실 이거부터는 일반 생물학 책에 다 나와 있던 거라 설명할 게 별로 없어. 뭐 심플 디퓨전하고 퍼실레이티드 디퓨전하고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프라이머리 액티브 트랜스포터랑 세컨더리 액티브 트랜스포터가 있어요. 이거 알죠? 피트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리고 아이온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다 배웠죠? 그 이야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온 채널은 뭐 이렇게 농도 그레디언트가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요. 얘는 열리기만 해도 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ATP와 무관하게 그 농도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그 디퓨전을 굉장히 빠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퍼실레이티드 디퓨전을 할 때 아이온 채널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트랜스포터 같은 경우는 아이온 채널과 달리 얘는 바인딩을 해서 집어넣고 열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세추레이션을 하는 반면에 얘네들은 세추레이션을 하지 않죠. 그 차이가 있어요. 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심플 디퓨전하고 채널하고 액티브 트랜스포터 같은 경우는 이게 채널 같은 경우는 세추레이션을 하지 않지만 캐리어 프로테인들, 트랜스포트 프로테인들은 얘가 액티브하든 액티브하지 않든 서브스트레이트를 바인딩해서 컨포메이션 체인지가 일어난 다음에 밑에다 전달해 줘야 되니 얘네들은 세추레이션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캐리어에 따라서 세추레이션과 세추레이션 되지 않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서브스트레이트 바인딩이 되느냐, 그걸 가지고 세추레이션 되지 않는다. 또 KM 밸류와 Vmax가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다. 뭐 이것도 다 아는 얘기니 그냥 넘어갈게요. 예.
또 이것도 여기 보면 트랜스포터와 채널은 이게 그 서브스트레이트와 어떤 특정 위치와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컨포메이션 체인지가 바뀐 다음에 밑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선택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세츄레이션이 될 수 있고, 이게 프로테인의 라이간드 서브스트레이트와 바인딩하고 나서 프로테인의 체인지가 구조적인 체인지가 같이 따라오게 된다. 하지만 채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고 농도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오고, 그리고 셀렉티비티가 그닥 높지는 않다. 세츄레이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렉트로케미칼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또는 뭐 프로테인의 그레디언트, 저기 뭐 이거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트랜스포트가 된다. 다운힐로 트랜스포트가 된다. 그리고 스트럭처럴 프로테인의 스트럭처럴 체인지를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 이 차이로 Vmax와 KM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요. 아이고. 그리고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도 당연히 아이온 채널이 아니고 캐리어 프로테인이 글루코스를 바인딩해서 집어넣는 거니까 세츄레이션이 되죠. 그죠? 세츄레이션이 돼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글루코스는 5mm몰 정도 된대요. 그리고 뭐 얘가 이 L-글루코스에 훨씬 D-글루코스의 선택성이 높고, 갈락토스나 만노즈보다 글루코스의 선택성이 좋대요.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글루코스의 셀렉티비티가 좋아요. 왜냐하면 글루코스가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가장 프라이머리한 ATP 소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글루코스를 받아들이도록 선택성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거를 보고 글루코스 트랜스포터의 2가 리버와 키드니에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3, 글룻 1은 온몸에 다 있고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3, 브레인에 있는 거와 테스티스에 있는 거는 KT 밸류가 글루코스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어피니티가 1.4예요. 그런데 머슬이나 팻, 하트에 있는 거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4는 5 정도 되고요. 리버랑 판크레아스는 또는 인테스틴은 얘가 어피니티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2는 17이에요. 높아요. 왜 그럴까요? 설명해 주세요. 여기 KT 밸류가 낮다라는 걸 뭘 말한다고요? 여기 친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앞에 친구 말하는 친구 켜놓고 얘기해도 돼요. 요 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 자, 맞아요. 쉽게 포화된다. 아니. 어피니티가 좋다. 맞아요. 친화도가 좋다. 그러면 소량이 있을 때 먼저 먹는다. 그러니까 브레인에 있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는 브레인이 글루코스 농도를 제일 유리하니까 제일 많이 먹어야 되니까 제일 어피니티가 좋아야죠. 그죠? 반면에 판크레아스나 리버는 왕창 많았을 때 글라이코겐으로 바꿔놓거나 왕창 많았을 때 인슐린을 뿜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왕창 많았을 때만 인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왕창 많았을 때만 인지를 하려면 글루코스의 글루의 선택성이 글루코스에 대해서 높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KT 밸류가 높아야죠. 이해됐어요? 키드니에 있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도 높아야죠. KT 밸류가 높아야죠. 그죠? 네, 낮으면 안 되죠. 네. 아니야, 낮아야 되겠구나. 미안하다. 예, 그건 모르겠다. 키드니. 여기 낮네요. 예, 낮네요.
됐죠? 이것도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그 클로라이드랑 바이카보네이트 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레드블러드 셀은 카본 다이옥사이드와 그 바이카보네이트를 수송을 하는데 얘가 이제 그 티슈냐 아니면 렁이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일어난다. 이 티슈에서는 CO2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CO2의 분압은 당연히 어느 쪽이 여기서 CO2의 분압이 높은 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높죠. 여기가 높으니까 높은 곳에서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심플 디퓨전에서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게 되면 안에 있는 물에 의해서 카보닉 엔하이드레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죠. 바이카보네이트랑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바이카보네이트가 레스퍼레이팅 되는 티슈에다가 바이카보네이트를 밖으로 뿜어내고 클로라이드 이온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이런 엔티포트를 해요. 그러다가 렁에 가면 여기서는 CO2 농도가 안에가 높나요? 밖이 높나요? 안이 높죠. 그러니까 CO2는 심플 디퓨전으로 밖으로 내보내고 여기에 있는 바이카보네이트를 받아가지고 칼보닉 엔하이드레이즈로 요걸 만들어서 얘네들을 밖으로 빼내는 거죠. 이렇게 바이카보네이트와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이렇게 교체하면서 수송을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RBC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그 pH는 플라스마 전체에 있는 우리 시스템의 pH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우리가 호흡을 잘하지 못하면 그렇죠. 왜요? 왜? 바이카보네이트 양이 플라스마 멤브레인에서 많아지니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산성이 많아지겠죠. 맞아요. 그리고 됐고. 그리고 유니포트와 심포트와 엔티포트의 개념들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액티브 트랜스포트 잘 알아요. 이건 뭐 다 아는 얘기 또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ATP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액티브 트랜스포터는 P타입이냐 F타입이냐 V타입이냐 ABC 트랜스포터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P타입, P, 포스폴레이션 그러니까 이 P타입의 ATP 액티브 트랜스포터는 ATP에서 포스폴레이션이 돼서 레귤레이션이 되는 녀석이에요. F타입과 V타입은 똑같이 생겼는데 프로톤을 받아서 ATP를 만들어내는 거냐 ATP를 써서 프로틴을 안으로 집어넣는 거냐에 따라서 F타입이냐 V타입이냐 나눈다. V타입은 베스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ATP를 써서 프로톤을 베스큘에다가 집어넣어서 여기를 산성으로 만드는 거고 F타입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프로톤을 받아가지고 AT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죠. 다 했네요. 자,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P타입의 ATPase는 포스폴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P라고 쓰고요. 얘네들은 바나데이트라고 하는 이 약물에 의해서 이니비션이 된대요. 왜냐하면 이 바나데이트는 포스파테이트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녀석들을 이니비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가장 많이 디스퓨션되어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소디움 포타슘 ATPase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많이 할 때 액티브하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요인이 이 녀석 때문이죠. 자, 그리고 뭐 이거 넘어가고 소디움 포타슘 ATPase는 여러분들 뉴런에서 레스팅 포텐셜을 유지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을 테니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V타입이냐 F타입이냐 V타입은 베큘에서 ATP를 이용해서 베큘 안에다가 프로틴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여기를 산성으로 만들게 할 때 필요한 ATPase이고요. F타입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프로톤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지게 되면 이 프로틴 그레디언트를 때문에 프로톤이 들어오면서 ATP를 만들어내게 하는 이런 ATPase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ATP 신테세이즈라고 불러요. 네,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BC 트랜스포터는 왜 ABC 트랜스포터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ABC, ATP 바인딩 카세트가 들어있는 트랜스포터이고 얘네들이 그 일반적인 케미칼들을 세포 안에서 밖으로 뿜어내는 역할을 해요. 익스포터예요. 그래서 그 아미노액시드, 펩타이드, 프로테인, 메탈 아이온 등등등등을 밖으로 퍼내는데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캔서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수많은 약물들을 얘네들이 밖으로 퍼내니까 캔서에서 약물의 저항성이 생기는 게 얘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 멀티 드럭 트랜스포터 MDR1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MDR1에서 만들어지는 프로테인이 P글라이코프로테인 PGP라는 녀석이 드럭 저항성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나중에 그 4학년 정도 되면 약물학 시간에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그 케모 저항성이 있는 캔서들에서 이런 멀티드럭 트랜스포터들이 많이 발현되어 있고 이 녀석들 때문에 약물이 듣지 않아요 라는 것은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ABC 트랜스포터를 이니비션하는 걸로 캔서나 아니면 항암제나 아니면 항생제들을 잘 만들어 보자 라는 시도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건 이유가 있겠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요? 그것도 기억하세요. 왜 그럴까요? 자, 그리고 5분 정도 남았는데 요거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자, 여기 또 교과서에 남아 있는데 요 다음에 수업이 있어요? 수업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10분 정도만 더 쓸게요.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교과서에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유전학도 나오고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는 일반 생물학 교과서에 얘기가 많이 나와요. 혹시 알아요? 이게 뭔지? 우리나라에는 질병이 없고요. 서양에는 되게 많아요. 이게 그 여기 기도에 그 뮤신이 꽉 차가지고 호흡을 못해서 죽는 병이거든요. 이게 왜 생기냐면 그리고 뭐 유전 시간에 무슨 이퀘이션에도 요거 많이 나오고 뭐 그 이 캐리어가 어쩌니 뭐 캐리어랑 캐리어 만나가지고 뭐하니 뭐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예요.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라는 병이 왜 생기냐면 이게 CFTR이라고 하는 그 클로라이드 채널이 뮤테이션이 생겨서 로스 오브 펑션 뮤테이션이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 508번의 포지션에 그 페닐알라닌이 그 뮤테이션이 있어서 난센스가 되는 경우들이 제일 많아요. 이게 한 70% 정도 돼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거 중요해. 중요해. 이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학자로 살 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예요. 보면 여기에 그 리셉터에서 GPCR의 액티비티를 받아가지고 GPCR에 의해서 이 아데닐 사이클리지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사이클 AMP에 의해서 PK가 높아지고 이 PK에서 CFTR에 포스폴레이션이 되면 클로라이드 이온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P타입이죠. 그죠? P타입이에요. P타입 액티브 트랜스포터인데 클로라이드 이온을 밖으로 뿜어내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작용하지 않으면 클로라이드 이온이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뮤신이 쌓여요. 뮤커스가 쌓여서 이 사람들은 그 여기 계속 끊임없이 가래가 쌓여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으로 죽어요. 내가 처음에 유학을 가게 된 게 1999년도이고요. 그때 내가 첫 번째 실험실이 가려고 했었던 첫 번째 실험실이 요 CFTR의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뮤신을 없애게 하는 뮤콜리틱 드럭을 개발하는 실험실이었어요. 네. 그때는 이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환자가 이제 계속 죽어나가니까 애들이 숨 모셔가지고 죽어나가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유일한 대안은 여기 있는 뮤신을 끄집어내는 거였었다고요. 뮤신 계속 청소하고 여기 그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진해거담제를 끊임없이 주는 거 방법밖에 없었어요. 네. 사람 많이 죽었어요. 못 고쳐요. 그런데 지금은 짜잔 2019년도에 약이 딱 나와서 이 약을 먹으면 아주 건강하게 운동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드라마틱한 변화지. 죽던 사람이 숨 못 쉬고 운동 못하고 죽던 사람이 이 약 한 방에 딱 해결이 되니까. 놀랍죠? 네.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했었냐면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읽었었던 책 중에 중세시대 과학자가 파이라는 거 있잖아요. 파이 3.141592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그 1000몇 자리까지 계산을 했대요. 일생을 바쳐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은 그때가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지금 컴퓨터로 뭐 지금은 100만 자리, 200만 자리 순식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약학자가 돼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이 브렉스루하게 세상을 바뀔 수 있는 일을 기존의 컨벤셔널한 방법으로만 생각을 고정해가지고 예반하고 있으면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이걸 굉장히 그 새로운 이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었어요. 요 약이 FDA에서 승인되는 걸 보고. 지금은 그 시스틱 파이브로시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은 약만 먹으면 정상인처럼 살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걸 어떻게 찾았냐면요. 자,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환자로부터 인테스틴을 떼가지고요. 얘를 오가노이드를 만들면 이렇게 돼요. 건강한 사람은 클로라이드 이온이 CFTR이 열려서 클로라이드 이온이 들어올 때 물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뺑뺑해져요. 동그래져요. 그런데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환자는 클로라이드 채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닫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러다가 CFTR이라는 녀석을 액티베이션 시켜줄 수 있는 약물들을 집어넣으면 얘가 다시 열려서 땡땡해져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 CFTR의 액티비티가 뮤턴트가 되어 있는 CFTR 액티비티가 증가되어 있는지 증가되지 않는지 얘의 뮤턴트 스페시픽한 액티베이터가 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죠. 이해를 못할 텐데.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실험한 경우인데 여기다가 얘네들은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여기다가 사이클 EMP를 주면 이렇게 뺑뺑해져요. 근데 CFTR 환자들은 닫혀 있다가 사이클 EMP를 줘도 땡땡해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약물을 줬더니 땡땡해지죠. 네. 이래서 이게 이 약물들을 에피커시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래서 지금 다른 뮤턴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서도 이 방법으로 약물들의 반응성을 보는 실험을 지금 제 학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신기하죠. 이러면 다양한 액티베이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액티베이터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거를 피노타입 베이스드 드럭 스크리닝, 컨텐트 스크리닝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들은 약대니까 이걸 알아야죠. 자, 됐고요. 이것도 됐고 끝났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거는 쭉 다 교과서에 아는 거고 일반 생물학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니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내가 질문 많이 합니다. 네, 대답 많이 해주세요.